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기본은 한 27개월 좀 된 것 같은데 한 달 됐네요. 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잘만한 시간에는 미국의 이제 낮 시간이니까 늘 언론을 보면 뭐 속보, 트럼프 뭐 행정명령, 속보 뭐 트럼프 행정명령 이렇게 나오는 게 한 달쯤 지속이 됐는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의 재림이 이제 한 달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한 달간 뭐 짧지만 한 달을 어떻게 좀 돌아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지각 변동이다. 그렇죠. 네, 글로벌 정치 경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판이 바뀌고 있다. 이 판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 세계 뭐 GDP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한 6%, 뭐 중국이 18%, EU, 일본 다 합치면은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돼 있는 국가들을 다 합치면 전 세계 GDP 거의 90%가 움직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각 변동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그 큰 미국에서만 봐도 정치 경제 구조가 보면은 뭐 작은 정부, 그러니까 연방 모직원 인턴도 자르고 그다음에 20만 명 해고도 예정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죠. 불법 이민이라든지 마약류 안보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걸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도 또 생산까지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산업 규제 완화라든지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과거에 미국이 했던 부분하고 좀 많이 좀 변동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관계에서도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결국은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관세 부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 부과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저래하고 좀 틀리게. 그러다 보면서 집단 안보 체제죠. 지금 유엔이라든지 WTO, 파리 협약 다 지금 미국이 탈퇴를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집단 안보 체제도 지금 무너져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좀 달리 미국이 이렇게 글로벌 문제에 이권 개입을 확대한 것은 또 저는 좀 드물지 않나. 뭐 내용 본다면 뭐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가자지구, 이건 수에즈 운하 또 통제하려는 거거든요.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히토리우, 뭐 지금 보면 미국이 다니면서 다 내 거야 하는 외치는 이런 상황도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지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원하고 있는 마가죠.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이런 한 달간이 글로벌 정치 경제 구조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여기에 편승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지각 변동 또는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한 달 만에 너무 빨리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들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공약했던 것들은 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 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 공약과 달라져서 뭐 혼란스러운 건 없는데 문제는 방향은 같아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우리 같은 비미국 국가들이 눈치 싸움이 좀 여유를 안 주고 너무 좀 당기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았었는데 그럼 유신희 박사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힌트를 굉장히 너무 많이 주고 있다. 힌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힌트를 주면서 동시에 본인이 짜놓은 각본 그 전에 이제 대선 캠페인하고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1기 때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그 시스템에 맞게 축약적으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제가 기획했던 제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맞아서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첫 번째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트럼프가 지향하는 존경하는 닉슨의 독트린인데 이제 닉슨 독트린에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포인트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안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얘기할 때 뭘 가장 중요시하냐면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수정주의 국가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축차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보적인 위협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고 국민들의 웰페어나 시큐리티가 망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보장을 하려면은 결국 일자리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이 일자리는 결국 관세만이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안보 정책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총론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근데
법안의 근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1920년도 같은 경우 스무트 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세법이 스무트 홀리여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안 그래도 대공황이었는데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네. 2만여 개에다가 상품에다가 최고 관세율을 갖다 40%였는데 기존에 있던 관세까지 합치면은 최고 관세가 50%까지 육박했던 네, 상품이 그랬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이게 이제 대체가 가능하면 모르겠죠. 2만여 개 상품을 다 관세를 매겨버리면요. 한 2, 3년 안에 인플레가 옵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바로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관세는 네. 사실 다른 법안으로 이걸 수정 조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걸 돌릴 수가 없는 이제 그렇죠. 관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 3년 후에 뭘 이제 새로 발의를 하게 되면은 상호무역법을 개정하게 돼요. 아. 상호무역법에서 일단은 동등한 관세, 그러니까 상대국한테 동등한 그렇죠. 관세를 매긴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트라고 해서 일반 무역, 우리가 일반화된 이제 무역을 갖다 협정을 맺기 위해서 네. 이 출발점이 상호무역법이었고 네. 그 다음에 무역확장법으로 갑니다. 60년대. 네. 무역확장법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관세를 이거는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상 그 행정명령만으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은 80%까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러니까 반대쪽인 그쵸. 거죠. 네. 그건 이제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네. 미국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네. 다만 여기에 232조라는 예외 조항은 납둬요. 네. 상대국이 적국이 우리를 위험할 경우 그러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본 문건은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상대국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적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것이 우리한테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는 네. 그럴 때는 예외로 하고 상호 관세에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관세를 네.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법안의 모든 근거가 포고문도 그랬지만 다 무역 확장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스무트 홀리로 갔으면 네. 만약에 이거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고 그렇죠. 대공황 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공황을 이제 2, 3년 안에 맞이하겠구나. 네. 근데 지금 무역 확장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딜의 영역이다. 네. 전부 다 딜의 영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항상 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예외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주고 있고 네. 그건 뭐냐면은 그럼 국가별로 어떤 딜을 하느냐. 북미,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기강 잡기고요. 네. 아시아는 결국에 일본을 표준으로 삼아서 방위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돈 내라. 네. 그 다음에 지금 유럽하고 러시아가 연결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동안의 행보에서 이번에 이제 우파가 이제 또 이제 득세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이 되게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항상 필요했던 게 못난이 2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못난이 2등 따라오는 2등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얘네가 자꾸 딴 데로 눈길을 네, 돌리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안보에서 수정주의 국가, 위험한 국가라고 그렇죠. 얘기했지만 러시아, 중국이 붙어 있으면 미국한테는 너무 위협이 커요. 네. 어찌됐든 전 세계 2위 우주 미사일 발사 기술은 러시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랑 중국이 합치면 그 우리 국방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일단 당근으로 회유하는 정책.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유만 하는 정책. 네.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북미, 그러니까 미국 핵 협상을 할 때랑 똑같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분위기는 다 띄워놓지만 하다가 그래서 핵심은 안 우호적인 되는 거. 관계는 맞지만 얻을 걸 얻고 그 다음에 네. 끝나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힌트 정황을 주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시장이 불안하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다. 네. 이거는 제 세컨 라운드죠. 결국에 TCJA 결국에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한 네. 어찌 보면은 올 게 빨리 왔네. 트럼프 입장에서 미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전략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지금 타임라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4년 동안 트럼프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차라리 연속해서 재선했으면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못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고 그 사이에 또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지금 트럼프한테 오히려 여론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돼서 트럼프는 한번 떨어졌다 돌아오는 게 잘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들기도 하고 그래도 핵심은 지금은 스무트 홀리보다는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국에 대한 딜의 영역으로 관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이제 박사님은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런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뭐 최소한 뭐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아닌데 우리 적을 넘어서 이제 FTA를 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국과의 딜로 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협상용 무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예, 당연히 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하나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관세를 사실 뭐 지금 부과하는 목적이 네. 당장은 사실 미국 경제에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보복 관세가 들어오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또 물건 파는데 또 당연히 이제 네. 손해가 올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진다면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다들 명확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같은 경우 불법 이민이라든지 불법 마약류, 특히 거기다가 중국 제품들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이제 다 막으려는 것 같고요. EU는 뭐 나토라든지 UN 그다음에 뭐 그린란드 문제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사실 뭐 나토는 또 엮여 있고요. 최근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문제가 또 엮여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다가 대만 독립 문제. 뭐 이미 지난주 같은 TSMC하고 인텔이 또 합작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 정도 본다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협상도 국내에 대한민국에 당연히 적응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뭐 많은 미국 내에서 얘기했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기술만 갖고 있으면 된다.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머리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뭐 코로나 거치면서 나온 게 결국은 제조업이 미국 내에서 없으면은 안보에 위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제 관세를 사실 부과를 해버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올라야 되냐면은 자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을 사실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 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게 사실 미국의 지금 정책인 것 같고 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인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애플도 지금 계속 폭스콘에다가 맡기고 있잖아요 제품을. 근데 이제 뭐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그러고 테슬라도 3분기부터 인도에서 이제 공장 돌릴게요 딱 이랬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건 불공평하다 왜 인도에서만 만드냐. 미국서 만들어라. 미국서 만들어서 수출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다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엮여 있잖아요. 일단 일본하고 같이 지금 자동차 문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고 또 이제 대만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문제도 또 같이 들어와 있고. 근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어떤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협상력 이것과 그 다음에 정치적 협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까지 엮여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뭐 잠깐 뭐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작년 현대차 그룹이 414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국내외에서. 그 중에서 미국에서 170만 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현대차 그룹 판매량의 41%가 미국에서 있어요. 미국이 가장.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유럽, 인도가 15%씩. 근데 뭐 미국 내에서 판매량도 이제 4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딱 본다면은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계속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아까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미국의 현지 공장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라는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현대차 엘리바마 공장이 한 37만 대, 그다음에 조지아주 전기차가 한 30만 대, 그다음에 기아의 조지아 공장이 한 34만 대, 한 110만 대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부족한 게 한 60만 대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지금 옆에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딱히 뭐 공장이 이렇게 큰 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이 전반적인 이제 자동차 산업도 물론 현대 기아차는 현지 공장을 더 확대해야 되는 방법도 있겠죠. 미국 전략에서 거기에다 플러스 돼 갖고 자재라든지 부품도 국내에서 조달하면 안 되죠. 이제 다 가야죠.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차, 이 자동차 산업 자체도 저는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슈까지 다 합친다면은 정부도 나서야 되고
현대차도 또 자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도 지금 준비가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관세 매긴다고 하고 한 달씩 막 시간 주고 하는데 제조업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시간을 주는 것도 고민의 시간을 주는 거지 미국 안에서 생산한다거나 뭐 바로 옮길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네. 클라이슬러가 생산량을 더 늘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 보면 사실 이 회사들이 또 생산 캡을 더 늘리려면은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뭐 관세를 내일 당장 부과한다라기보다는 계속 언지를 주면서 동시에 자국 내 자동차 회사들한테 똑같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더 해라 너희들도. 예.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관세 그 자체보다 관세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캐나다나 멕시코는 이제 국경 안보에 대해서 요구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아시아는 이게 뭐 국경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방위비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건가? 정말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방위비가 맞긴 한데 그건 압박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판을 키워나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좀 혹은 미국이 아시아 특히 일본, 한국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샘플링이 일본이라는 샘플링이 네. 너무 명확하게 있고 네. 잘 보시면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아시아에서 뭘 원하느냐, 네. 뭘 원하느냐 최종적인 답을 얘기하자면요.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완벽하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금 패권. 예 그것도 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에서의 리더십은 난 버린다. 중국에서 버리고 빠지고.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한다. 그런데 인도를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이 위력으로 과시하고 있고 계속적인 영향력을 그렇죠. 과시하고 있고 1대1로 통해서 혹은 무기력 과시를 통해서 영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뭐냐면 이 지역에서의 국가적 리더십을 미국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 샘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본처럼 내 밑으로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 밑으로 다 줄 서. 네, 이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네. 줄을 서는데 그 줄 서는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디보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국방적으로 디보트를 하란 얘기예요. 네. 일본 사례를 그럼 샘플이 도대체 뭔데라고 보시면은 지금 아베 총리 시절에 아베가 바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 안보협정, 인도네시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5개, 6개 국가들하고 안보협정을 맺고 그걸 가지고서 선물 보따리 가지고 골프 치는데 달려가서 파트너십 가졌으니까 여기서 리더십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바로 이제 그렇죠. 그 선물 디보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공식 행사, 취임 직후에 도요타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 다 데려가가지고 공장 건설을 앞으로 2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해요. 트럼프는 철저히 약속이 중요해요. 빨리 약속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공장 건설이 그때 말한 거에 100%가 안 됐어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반도체 뭐 어떻게 할래 이쪽으로 주제가 서브젝트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이번에 20여가 결국에는 이제 그 뒤로부터 미국하고 일본하고 바이든 정권을 지나면서까지도 한 6개 정도의 안보 협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한미일도 당연히 있고 한미 호주도 있고 미일 영도 있고 그다음에 미일 호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만의 사이버 협정도 있고 뭐 셀 수가 없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근데 안보가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가 이번에 또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투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 민이 그다음에 관이 해야 된다. 어디가 뭐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기업인이 먼저 할 수 있는 관이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항상 우리는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딜을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져오는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미 FTA 1기 때 그 협정하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여기를
왜 냅두느냐, 보잘것없어서 냅두느냐, 사소해서 냅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품에 안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렬로 서라라는 의미고 그래서 충분한 기회 시간을 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도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걸 보시면은 사실 마지막에 그래도 이건 살아나야 돼 해서 한국이 미국에 파는 소형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율은 40%로 높게 해놨어요. 근데 나머지는 냅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미국산을 개방을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의 부분이 약속이 미진하고 두 번째는 방위비를 떠나서 더 그 위로 가서 안보 파트너에 대해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여도가 작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관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눈치 작전이나 전략이 뭐 정치적 불확성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민간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 계속적인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제가 느낄 때는 거의 답안지 주고서 시험 보러 하는 입장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저희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답안지를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답안지는 봤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좀 더 원래 중국으로 좀 다시 붙느냐의 아젠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말하면 뭐 체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지금 먼저 베팅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이 그러면 민이 못한다고 하기에도 손정희 회장은 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뭐 같은 생각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환태평양이죠. 이 태평양에서 이제 이 리더십을 미국이 계속 갖고 가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은 사실 집토끼거든요. 그렇죠. 집토끼는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 저 집토끼들이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잖아. 그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집토끼가 아니었던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동남아시아 애들. 동남아시아는 여태까지 컨트롤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쪽 이제 베트남도 이제 공산주의고 물론 이제 약간 붙긴 했지만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쪽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재료를 갖다 만들어갖고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우회 공장을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베트남의 어떤 경제 의존도가 중국으로 좀 많이 의존돼 있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3국가예요. 여기는 러시아에 왔다가 미국에도 왔다. 그 친구들은 약간 박쥐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인도한테 저는 갑자기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미국이 인도한테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도는 다 보듬어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관세 얘기를 하니까 인도 이제 모디 총리가 바로 이제 저희는 미국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또 꼬리를 내리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군기 한번 잡은 건가요? 군기 한번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줄을 다 세우는데 집토끼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집토끼가 아니라 저 산토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산토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트남도 지금 관세에 대한 좀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 인도들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확고히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들한테 받아간 게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내놔라. 이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개를 다 지금 미국 쪽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과연 이 중국과의 어떤 경제 의존들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로 그냥 여기서 던져버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치적 위험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쪽도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요인을 좀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사실 민쪽은 뭐 상관이라기보다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답안지를 알면서도 지금 계속 지지부지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투자 뉴스가 한번 쏟아졌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대선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눈치 싸움을 보다가 결과 나왔을 때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년 반 만에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이 조금 움직이기에는 사실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박사님 말씀대로 미국은 그 원래 태평양 함대를 인도 태평양 함대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힘 좀 빼고 이쪽으로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는 이제 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방위금 좀 더 받아 나 돈 받아 왔으니까 좀 할 게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제 내피셜도 살짝 들긴 하는데 박사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이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이게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인의 이기주의가 많아요. 그렇죠. 뭐냐면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면 사실은 본인의 기업과 본인의 업종이 바로 큰 수혜를 보지 않고 네.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왜 우선 나서서 해야 돼? 나의 수지는 일단은 조금 안 좋아질 텐데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감히 제가 예측컨대 이거는 뭐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경영진이 아니니까 네. 경영자가 아니까 네, 뭐 추측으로. 그 IT나 관련되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야 이거 공장 건설을 약속해 놓으면 빨라봐야 2년 3년 있다가 다 지어지면 그렇죠. 그때 되면 트럼프 후기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마지막일 거고 그러면 퐁당퐁당으로 보면 또 그 다음은 이제 민주당일 텐데 내가 왜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근데 네. 어메리칸 퍼스트는 누가 와도 계속 됩니다. 계속 갑니다. 네. 바이든 때 보셨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냐. 야,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줄 서가지고 딱 있으면은 자 이거 먼저 풀어볼 사람 나오고 그러면 쭈삣쭈삣 하잖아요. 네, 눈치 보잖아요. 근데 일단 먼저 내가 할 수 있으면 나가서 풀면은 분위기 화해지고 네, 그거 선생님 화 안 나고 좋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아무도 먼저 안 나가려고 괜히 자기가 뭐 이렇게 네, 딴데 피해볼까 보고 봐.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야 나와봐 하는 선생님이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어디에 나가야 중국을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중국이요. 지금 물론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를 얘기하다가 물론 이제 다 인과는 있죠. 딥시크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흥분도 했고 시진핑 공산당도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고 근데 간만에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공동부유를 얘기를 하다가 공동부유는 유지하는데 선부유론을 먼저 하고 공동부유할게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부유론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빅테크하고 성장 기업들을 갖다가 키우는 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도 하고 그동안 경영진들 압박 많이 했지만 메이투한도 그렇고 키우겠습니다. 플랫폼 키우겠습니다. 비즈니스 키우겠습니다. 근데 그걸 한과 동시에 두 번째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 달, 그러니까 다다음 달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한국에 방문을 할 예정에 있고 네. 일단 확인된 걸로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되면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일기 때와 다른 그 행보를 보시면은 미국은 어떻게든 땅 따먹기로라도 자기 영역을 갖다가 땅 따먹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맞는 구입해서라도 네. 많은 영역, 특히 자원의 영역의 국가들 영토를 갖다 많이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시그널 하나는 중국의 히토리는 이제 끝났다. 아예 차단이구나. 아예 네. 그 지금 정해놓고 가는 행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카드였던 관세 카드를 내고 있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내수만 하면서 시진핑의 철학을 계속 고수하다가 갑자기 선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물론 딥시크 뭐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네. 중국도 경제가 안 시진핑의 좋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양회라든지 그동안의 이제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의 스탠스를 보면 갑자기 선부유론이 나오는 게 생뚱맞아요. 너무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부유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잘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중국도 역시 포섭을 하겠다는 전략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네. 거죠. 즉 얘기는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장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은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의 기여를 조금씩 해주다 보면 양쪽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에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뭐 국가적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전반적인 스탠스 포지셔닝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 네. 이미 사실은
일본은 무조건 미국으로 완전히 편입돼 있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양시장에 대한 기회 요소를 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고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중국과의 교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열리면 우리가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바이든의 민주당은 사실은 중국과의 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네. 그것에 대한 그 네거티브 사인들을 계속 줘왔습니다. 근데 일기 때를 참고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전통 제조업이나 원래 하던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않아요. 네, 그리고 첨단 아닌 것들은. 생각보다 미국의 그 오너십 패권과 관련된 산업 부분만 아니면 사실 트럼프는 빈틈이 의외로 또 많아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의 찬스가 되기도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이 안보로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미국에게 가야겠지만 미국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냐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중국과의 협력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간에서 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양쪽으로 다 욕먹는 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패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주제였으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기대감을 벗고 이제 진짜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냐 이 두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 네, 뭐 사실 되게 다들 지금 그냥 깜깜한 그 새벽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당장 현재 상황 본다면 관세 부과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뭐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소비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은 또 하락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눈앞에는 가장 크다라고 지금 이제 무섭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보시면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제가 소비 지수 양쪽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 지수는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1월 산업 생산은 한 전년 대비 2%로 되게 크게 올랐고요. 네. 2월 제조업 PMI도 51.6. 그러니까 50을 넘어선 지가 꽤 됐거든요. 네. 맨날 밑에서만 들었어요. 근데 50을 그렇죠.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소비 지수 같은 경우 1월 소매 판매가 한 4.2% 상승 나왔는데 전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2월 서비스 PMI도 49.7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50 밑으로 내려가요. 기준소 밑으로 내려갔네요. 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도 64예요. 전달에 78이 나왔었는데 64로 소비 지수가 확 떨어져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냐면은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조금 이제 CPI하고 그런 CPI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월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면은 2년이 4.3%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1% 포인트 이상 올라 버렸어요. 그다음에 5년물은 5년 한 3.5%로 전에 3.3%배 더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어두울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를 더 본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관세 부과가 똑같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누리지 않겠냐. 물론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 확보라든지 제조업을 다 미국 내에서 더 크게 생산해서 뭐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또 생산 지표라든지 산업 지표들이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산업 지표들, 특히 생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 와야 사실 이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소비 지표보다는 이제 생산 지표라든지 다른 지표들이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커지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만 갖고는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많이 봤던 게 소비 지표를 많이 봤거든요. 소비가 그렇죠.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제조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지표가 더 올라올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아마 이건 3월 19일 날 이제 연준이 앞으로 시장 전망치를 어떻게 잡을지가 저는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FOMC 회의 때 이제 올해 이제 시장 전망치 다 이제 조정이 나오죠. 그렇죠. 점도표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시장 전망치를 연준이 과연 어떻게 제시를 해줄지 시장에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에서 올라오는 지표들까지 감안을 해줄 건지 아니면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신기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소비만 지금 얘기하는 소비라든지 인플레이션 갖고 이 정부를 이제 완전히 깔아 뭉개단던가 이럴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되게 갈림길에 있다. 갈림길에 있는데 약간 이 아주 새벽에 아주 어두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해가 안 뜬다.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비관적으로 해가 볼 뜬다고 필요는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얘기했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분간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미국을 되게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에서 본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가는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방향,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보면 저는 제조업 쪽에서의 어떤 생산 확대, 거기에 이제 이 실업률이죠. 실업률, 이 노동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감안한다면 좀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표현은 윌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 경제라고 하면 주로 제조업은 좀 침체인데 서비스 위주로 올라왔던 게 지금은 약간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쿨다운 되는 건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트럼프 한 달간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